에콰도르가 한국의 공항 전체를 뺏겨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공항이 아닙니다.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상징이자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옛 마리스칼 수크레 국제공항 터미널이죠. 세계문화유산 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이 역사적 건물을 에콰도르 정부가 한국의 통째로 내어준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7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에콰도르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당시 에콰도르 대표단은 한국을 돕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그것도 모자라 이듬해 자국의 대지진이 발생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도 500톤의 쌀과 의약품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이 그 은혜를 갚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 5년에 걸쳐 에콰도르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에콰도르에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콰도르 키토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테오 에르난데스입니다. 32살이고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개발하는 작은 회사의 대표죠. 지금이야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드리지만 2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창업에 실패하고 투자금 전액을 날린 뒤였거든요. 투자자들은 저를 사기꾼 취급했고 아버지는 가문의 수치라며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할아버지 아벨리노의 서재에 숨어 지냈습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어머니가 그대로 보존해 두신 공간이었죠. 먼지 쌓인 책장 사이에서 저는 우연히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1950년이라는 날짜가 적힌 유엔 문서들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록, 에콰도르 대표단 발언 기록, 그리고 할아버지의 서명이 담긴 결의안 초안까지. 저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당시 에콰도르 외교관으로서 한국 지지 투표에 직접 참여하셨다는 사실을요. 솔직히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과 한국이 그렇게 깊은 인연이 있었다니. 할아버지는 생전에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왜 숨기셨을까 궁금했지만 여쭤볼 분은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셨죠. 그 무렵 저는 완전히 방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30이 넘도록 이룬 것 하나 없이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는데 저만 제자리 걸음이었죠. 소꿉친구 소피아만이 가끔 연락해서 안부를 물었지만 그 친절마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뉴스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키토에 혁신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옛마리스칼 수크레 공항 터미널에요. 바로 그 공항 할아버지가 1951년에 한국행 구호물자를 직접 보내셨던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이한 연결이었죠. 70년 전 할아버지가 한국을 도왔던 그 장소에서 이제 한국이 에콰도르를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찾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실패한 창업가 마테오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뜻을 잇는 마테오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심이 저를 얼마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일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옛 키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신공항이 개항하면서 폐쇄된 곳이었죠. 녹슨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터미널 건물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 버려진 공간인데 주변에 고급 승용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거든요.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측량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저는 근처 카페에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에콰도르 최대 건설사 회장 카를로스 멘도사가 이 부지를 대형 쇼핑몰로 개발하려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미 시의회 의원들과 접촉을 시작했다더군요. 한국의 혁신센터 프로젝트와 카를로스의 쇼핑몰 계획이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카를로스가 에콰도르 재계에서 손꼽히는 거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정치권과의 인맥도 탄탄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는 기관에서 키토 혁신센터 프로젝트를 담당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900만 달러, 한화로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창업 지원, 기술 교육, 스마트시티 솔루션 개발까지 포함된 종합 프로젝트더군요. 소피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소꿉친구이자 디자이너인 소피아는 첫 창업 때도 함께했던 파트너였죠. 실패 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꼭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걱정했죠.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70년 전 에콰도르와 한국의 인연, 그리고 지금 다시 찾아온 기회에 대해서요. 소피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보자고 대답하더군요. 우리는 바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키토 시내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이 우리의 아이템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온라인 매체에 제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2년 전 사업 실패 당시의 기사가 다시 올라왔더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사고를 치려느냐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에르난데스 가문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낯선 외국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하워드라고 자신을 소개한 미국인이었죠. 그는 미국 컨설팅 회사 대표라며 저의 스마트시티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직 사업 계획서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제임스의 눈빛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코이카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키토 혁신센터 입주 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내용이었죠. 에콰도르 전역의 청년 창업가들에게 열린 기회였습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무 공간은 물론이고 한국 전문가들의 멘토링, 초기 투자금까지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피아와 밤을 새워 사업 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키토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호등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시민들에게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앱까지 포함된 종합 솔루션이었습니다. 제출 마감일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업로드했습니다. 소피아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를 기다리자고요. 그녀의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콰도르 경제 전문 매체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실패한 창업가, 정부 지원 사업에 또 도전. 기사에는 제 이름과 사진, 2년 전 실패한 사업의 상세한 내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얼마를 손에 끼쳤는지, 왜 사업이 망했는지, 심지어 당시 투자자 중 한 명의 인터뷰까지 실렸더군요. 누가 이런 정보를 흘렸을까요? 저는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2년 전 일은 이미 정리된 과거였습니다. 법적 문제도 없었고 투자자들과도 합의를 봤었죠. 그런데 왜 지금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소피아가 조사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알아낸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를 의뢰한 곳이 카를로스 멘도사의 건설사와 연결된 홍보회사라는 거였습니다. 카를로스가 혁신센터 프로젝트의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만 표적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공모전에 지원한 다른 스타트업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죠. 어떤 팀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어떤 팀은 핵심 인력을 빼앗겼습니다. 카를로스의 영향력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 봤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실망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해봤자 아버지는 듣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가 몰래 전화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위로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는 건 결과뿐이라는 것을요. 그 무렵 제임스 하워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왔더군요. 자신의 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자는 거였습니다. 그가 투자금을 대고 저는 기술만 제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익은 7대3으로 나누자더군요. 물론 7이 그쪽이었죠.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제임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에르난데스 씨, 현실을 직시하세요. 당신 같은 실패한 창업가가 혼자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임스가 떠난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한 전적, 아버지의 반대, 거대 자본의 방해. 저 혼자서 이 모든 걸 뚫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할아버지의 서재로 갔습니다. 유엔 문서들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1950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도우려 손을 내밀었던 에콰도르.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당시 에콰도르도 결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왜 남의 나라 전쟁의 목소리를 높이셨을까요? 저는 문서 사이에 끼워진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가 한국 외교관으로 보이는 사람과 악수하는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953년. 할아버지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셨던 겁니다. 저는 몰랐던 역사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지키려 했던 무언가를 저도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다음 날 아침 코이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다음 단계인 발표 심사에 초대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겁니다. 저는 소피아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발표 심사는 2주 뒤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피아와 함께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자료를 만들고 밤에는 발표 연습을 반복했죠. 목이 쉬도록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심사 당일, 저는 키토 시내에 있는 코이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저를 포함해 10개 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도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떨렸습니다. 제 순서가 됐을 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심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심사위원은 5명이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 관계자 2명, 기업인 1명, 그리고 한국인 2명이 있었죠. 한국인 중 1명은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는데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키토의 교통 문제를 데이터로 보여주고 우리 솔루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죠. 그런데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에콰도르 정부 관계자 중 1명이 물었습니다. 에르난데스 씨의 이전 사업 실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카를로스의 손길이 여기까지 미친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때 날카로운 눈빛에 한국인 심사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질문은 심사 항목에 없습니다. 개인의 과거보다는 현재 제안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실패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피아가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녀의 말에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결과 발표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 같았습니다.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기를 들여다봤죠. 소피아도 저만큼이나 초조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틀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키토 시의회에서 혁신센터 프로젝트 예산안이 보류됐다는 거였습니다. 카를로스 측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늦추는 데 성공한 겁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표 심사 때 저를 도와준 그 한국인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준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코이카 키토 혁신센터 프로젝트 총괄이라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약속 장소는 키토 구시가지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박준혁 씨는 벌써 와 계셨더군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에르난데스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할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를요? 어떻게요? 박준혁 씨가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국 외교부 기록 보관소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1950년 유엔 안보리 회의록과 관련 문서들이죠. 여기 당신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벨리노 에르난데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 에콰도르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 지지 발언을 하셨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1951년 기록입니다. 에콰도르에서 한국으로 보낸 구호물자 선적 서류죠.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쌀 500톤, 의약품 다수. 그리고 선적 책임자 란에 적힌 이름. 아벨리노 에르난데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구호물자 발송을 감독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에콰도르 자체가 지진 피해로 힘든 상황에서요. 박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1951년 에콰도르 대지진 때 한국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도울 여력이 없었죠. 그런데 오히려 에콰도르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더 어려운 처지의 나라를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 혁신센터 프로젝트도 그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할아버지의 손자가 여기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박준혁 씨가 제안했습니다. 에르난데스 씨, 한국에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직접 보고 배우면 싸울 무기가 생길 겁니다. 비용은 코이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터미널, 빈틈없이 작동하는 시스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에콰도르의 어수선한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곳곳에서 번쩍이는 네온사인. 이게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라고요? 서울역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거든요. 편의점마다 들어가 보고 지하철 노선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관광객처럼 사진도 찍었죠. 하지만 그 신기함 뒤에 묘한 감정이 따라왔습니다. 자괴감이었습니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비슷한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에콰도르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지 못했을까? 무엇이 달랐던 걸까? 호텔방에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문득 첫 창업 실패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저는 야심차게 핀테크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에콰도르의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였죠. 초기에는 순조로웠습니다. 투자도 받고 언론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공동 창업자가 투자금을 빼돌린 겁니다. 알고 보니 그는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더군요. 저는 순진하게 당했습니다. 회사는 무너졌고 투자자들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잘못이 아니었지만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었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신감도요.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투자자들이 저를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는 꿈이었습니다. 사기꾼, 무능력자, 아버지 잘 만난 것밖에 없는 놈. 그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죠.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이카 서울 사무소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몇몇 개발도상국 청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참석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점심시간, 저는 혼자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저만 멈춰 선 것 같았죠. 한강이 보이는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에콰도르로 돌아가서 아버지 회사나 물려받는 게 맞는 건 아닐까?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또 도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인이었죠. 그녀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네,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짓말 같은데요. 점심도 안 드시고 여기 서 계신 거 봤어요. 코이카 프로그램 참가자시죠?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 담당자거든요. 서울시 스마트시티 정책과에서 파견 나왔어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테오 에르난데스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왔어요. 김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에콰도르요? 박준혁 팀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을 도와주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한 창업가일 뿐이죠. 김서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도 수없이 실패했어요. 중요한 건 실패 후에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그녀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한강 다리 위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실패담, 에콰도르의 상황,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들을요. 김서연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특별한 곳에 데려가 드릴게요.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서울에서의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연 씨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이 빡빡하니까 준비되셨죠? 그녀의 밝은 미소에 저도 모르게 기운이 났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스마트시티 통합센터였습니다. 시청 근처에 있는 거대한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수백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울 전역의 교통, 환경, 재난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서울의 두뇌예요. 1,000만 시민의 일상을 이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죠.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키토에도 교통관제센터가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서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기본 인프라는 10여 년 하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기술보다 의지예요. 시민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의지요. 센터 담당자가 시스템을 시연해줬습니다.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돌발 상황 대응, 시민 신고 처리 과정을 직접 봤죠. 제가 키토에서 구상했던 것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정교했습니다. 오후에는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특별한 분을 소개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동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분은 현대자동차 에콰도르 법인의 고문이셨습니다. 이동수 고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르난데스 씨, 1976년 현대자동차가 처음 해외로 수출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에콰도르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동수 고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폰이라는 차였죠. 고작 6대였지만 그게 현대차 글로벌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에콰도르가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현대차는 없었을 겁니다. 그분이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976년 과야킬 항구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동수 고문님이 폰이 옆에서 웃고 있었죠. 저도 그때 과야킬에 있었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죠. 포니가 배에서 내려올 때의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동수 고문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에콰도르 사람들이 우리 차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일본 차, 미국 차가 넘쳐나는데 이름도 없는 한국 차를 사준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때 포니를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통령 보좌관 펠리페 씨의 할머니도요. 이동수 고문님이 놀라셨습니다. 정말요? 세상에,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군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에르난데스 씨, 한국과 에콰도르의 인연은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왔던 진짜 친구 사이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저녁에는 한국산업기술원의 정태호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콰도르의 기술지도 사업을 담당하는 분이었죠. 코로나 때 에콰도르에 마스크를 보내고 현지 공장의 생산 기술을 전수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정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한국이 발전한 비결도 선진국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나눈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에콰도르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70년 전 에콰도르가 베푼 작은 도움이 이렇게 오래 기억되고 있다니.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이제야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내일 더 좋은 곳에 데려갈게요. 잘 자요, 마테오 씨.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밤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나흘째 아침, 소피아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통화를 하자마자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마테오, 큰일 났어. 카를로스가 의회를 움직이고 있어. 무슨 소리야?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어제 시의회 예산위원회에서 혁신센터 프로젝트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건이 상정됐대. 카를로스 측 의원들이 밀어붙이고 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액 삭감이라고? 그게 가능해? 소피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 이후 재정 긴축이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들 알잖아. 카를로스가 그 부지를 쇼핑몰로 개발하려는 거.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금 내가 거기 없는데 어떡해.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 언론에도 연락하고 시민단체에도 접촉했어. 근데 카를로스 쪽 파워가 너무 세. 한국 측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어? 저는 바로 박준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도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지 대사관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박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에콰도르 내부 문제라 우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럼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박준혁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예산위원회 표결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에콰도르로 돌아가겠습니다. 직접 싸워야 해요. 하지만 박준혁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요, 에르난데스 씨. 지금 돌아가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카를로스와 맨손으로 싸우시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지켜보고만 있으라고요? 박준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을 가져가세요. 그게 무기가 됩니다. 서울시 스마트시티 모델, 한국의 성공 사례, 구체적인 데이터와 계획. 이런 걸로 무장해야 싸울 수 있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열정만으로는 카를로스 같은 거물을 이길 수 없었죠. 그날 오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컨설팅 회사 대표 제임스 하워드가 에콰도르 정부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혁신센터 프로젝트를 대체할 미국식 스마트시티 모델을 제안한 겁니다. 제임스는 영리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가 흔들리는 틈을 노린 거죠. 그의 제안서에는 미국 대기업들의 투자 보장, 빠른 사업 추진 일정, 그리고 에콰도르 정치인들에게 매력적인 여러 조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위로해줬습니다. 마테오 씨,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소피아 혼자 싸우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서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마테오 씨가 할 일은 배우는 거예요. 돌아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요. 저도 도울게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조금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죠.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근황을 여쭤봤죠.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뉴스에서 혁신센터 얘기 나올 때마다 채널을 돌리시더라. 그래도 속으로는 걱정하시는 것 같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인정 안 하시겠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마테오, 내 할아버지도 처음엔 반대가 많았단다. 자기 나라도 어려운데 왜 남의 나라를 돕느냐고. 하지만 결국 해내셨어. 너도 할 수 있어. 어머니의 말씀이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계속 발목을 잡았죠. 다음 날 박준혁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낡은 서류 뭉치였습니다. 표지에는 한국 외교부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1951년 에콰도르 구호물자 발송 기록. 저는 이미 할아버지가 한국에 구호물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쌀 500톤과 의약품이요. 하지만 이 서류에는 제가 몰랐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1951년 5월
에콰도르 중부의 리히터 규모 6.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만 6천 명이 넘었고 수만 명이 집을 잃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였죠. 그런데요. 박준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당신 할아버지는 한국행 구호물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에콰도르 자체가 재난 상황인데도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발송 날짜가 1951년 7월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2달 뒤였죠. 그때 에콰도르 내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왜 남의 나라를 돕느냐. 정치인들, 언론, 시민들까지 반대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밀어붙이신 거예요? 박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당시 신문기사 스크랩이 있습니다. 그가 건넨 종이에는 빛바랜 신문기사가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어로 쓰인 제목을 읽었습니다. 외교부 관리, 비상식적인 해외 원조 강행. 기사 내용은 할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재정을 낭비한다. 자국민을 외면한다. 심지어 매국노라는 표현까지 있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비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박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할아버지는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그분이 남긴 메모가 있어요. 그가 건넨 종이에는 할아버지의 필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쓴 생일 카드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바로 알아봤죠. 메모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한국은 지금 전쟁 중이다.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다. 우리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그들의 생명은 돌아오지 않는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우리의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생긴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왜 한 번도 말씀 안 해주셨을까요? 박준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겠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셨습니다.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옳다고 믿는 일을 하셨죠. 그에 비하면 저는 뭐였을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려 하고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고 아버지의 반대에 무릎 꿇으려 했던 저는요. 박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에르난데스 씨,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에는 항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이 정박해 있고 사람들이 짐을 옮기고 있었죠. 이게 1951년 키토 공항, 아니 당시에는 과야킬 항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구호물자를 싣고 있는 장면이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성이 짐 사이에서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당신 할아버지입니다. 박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직접 선적 현장에서 구호물자를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책상에서 서류만 처리한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셨던 겁니다. 저는 사진 속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였겠죠. 할아버지,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서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마테오 씨, 에콰도르에서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서연 씨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소피아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펠리페 부통령 보좌관이 우리 편에 섰대. 예산위원회 표결을 늦출 수 있을 것 같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에르난데스 씨, 이제 돌아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무기로 삼아 싸울 겁니다.
키토 공항에 내렸을 때 소피아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일주일 동안 혼자 싸우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때? 저는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지 않아. 카를로스가 예산위원회 위원장을 포섭했대. 펠리페가 아무리 막아도 한계가 있어.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소피아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카를로스 멘도사는 단순히 예산만 삭감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혁신센터 부지 자체를 민간에 매각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었죠. 그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더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하워드의 미국 컨설팅 회사가 에콰도르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거였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은 아니었지만 한국 프로젝트의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였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아버지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옛 키토 공항 터미널로 갔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구호물자를 보냈던 그곳. 이제 곧 쇼핑몰이 될지도 모르는 그곳.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카를로스 멘도사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에르난데스 씨, 한국 여행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가 철조망 너머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낡은 건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쇼핑몰이 들어서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살아날 텐데. 현실을 보세요.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거였죠.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문제 알고 계시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던데. 지금이라도 포기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카를로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고집이 세시네요. 할아버지 닮으셨나 봐요. 그분도 고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던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는 이미 차에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키토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죠.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많은 반대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강하지 않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만 불어왔죠. 저는 울었습니다. 32살 먹은 남자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또 실패할까봐. 모든 걸 잃을까봐. 무덤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서연 씨였죠. 마테오 씨, 좋은 소식이에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저는 힘없이 물었습니다. 서울시가 과야킬 씨와 스마트시티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키토시도 참여 의향을 밝혔대요. 키토 시장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키토 시장이 서울시 모델에 감명받았대요. 혁신센터 프로젝트와 별개로 스마트시티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키토 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면 혁신센터 프로젝트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소피아에게 연락했습니다. 키토 시장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시도라도 해봐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펠리페 순네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통령 보좌관인 그는 바쁜 와중에도 직접 발걸음을 해준 거였죠. 에르난데스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펠리페가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카를로스 편에 서는 게 더 유리하실 텐데. 펠리페가 웃었습니다.
제 할머니가 1976년에 현대포니를 처음 사신 분 중 한 명이에요.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됐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차를 아끼셨어요.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셨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던 겁니다. 70년 전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펠리페가 말했습니다. 제가 키토 시장과 연결해 드릴게요. 시장님도 카를로스의 횡포에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다만 정치적으로 조심하셔야 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고마움에 펠리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펠리페가 말했습니다. 감사는 이 일이 끝나고 하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날 밤 서연 씨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키토 스마트시티 협력 자료를 준비해주고 있었죠. 마테오 씨, 힘내세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분명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한국에서 많이 배웠어요. 이번엔 꼭 해낼게요. 서연 씨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도 에콰도르에 가고 싶어요. 직접 도와드리고 싶은데. 언젠가 꼭 오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키토를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키토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펠리페의 도움으로 키토 시장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시장 집무실에서 30분의 시간을 얻었죠. 저는 서연 씨가 보내준 자료와 직접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무장하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예상보다 호의적이었습니다. 서울시 스마트시티 모델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들으셨고 혁신센터와의 연계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셨죠. 흥미롭군요. 시장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가 있어요. 의회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주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도 중요하니까요.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면담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문이 열린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마테오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아버지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셔. 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치고 늙어 보이셨죠. 아버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왔구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봤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았어. 카를로스 그 자식이.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거였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카를로스가 몇 년 전 아버지 회사에 투자를 제안했을 때 그 조건에 숨겨진 함정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 자금이 불법적인 경로로 흘러갔고 그게 이번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거였죠. 카를로스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을 인질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제가 혁신센터 프로젝트에 뛰어들자 그걸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거였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테오, 포기하지 마라. 이건 내 싸움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싸움이다. 내가 카를로스한테 당한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물러서면 안 돼.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죠. 아버지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혁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싸움이었죠. 어머니가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유품 중에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거라고 하셨죠. 상자 안에는 편지 뭉치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할아버지가 한국 외교관들과 주고받은 서신이었습니다. 스페인어와 영어, 그리고 서툰 한국어가 섞여 있었죠. 저는 밤새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전하는 한국 외교관의 편지, 구호물자에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언젠가 한국이 다시 일어서면 에콰도르의 은혜를 갚겠다는 약속들. 그중 한 편지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1953년에 할아버지가 쓴 것이었죠. 친애하는 김 선생님께 오늘 서울에서 보내주신 사진을 받았습니다.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어떤 재앙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에콰도르도 지진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과 에콰도르가 함께 번영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후손들이 이 우정을 이어가길 기도합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소피아와 펠리페를 불러 모았습니다. 작전 회의를 하기 위해서였죠. 의회 청문회가 3일 뒤에 열립니다. 펠리페가 말했습니다. 혁신센터 예산안과 부지 매각건이 함께 논의될 거예요. 거기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저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청문회에서 증언하겠습니다. 소피아가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건 너무 위험해. 카를로스가 가만히 있겠어?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읽어봐. 할아버지는 70년 전에 온 나라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을 도왔어. 저는 그분의 손자야. 물러설 수 없어. 펠리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증인 신청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청문회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서연 씨가 서울에서 보내준 자료들을 정리하고 박준혁 씨와 화상회의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동수 고문님도 현대차의 에콰도르 진출 역사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셨죠. 청문회 전날 밤, 저는 할아버지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싸우러 갑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저를 지켜봐 주세요.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청문회 당일 의회 건물 앞은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혁신센터 논란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반원형 좌석에 의원들이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시민들과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쪽에 카를로스 멘도사가 앉아 있었죠. 그의 옆에는 제임스 하워드도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카를로스 측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혁신센터 프로젝트는 예산 낭비입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같은 부지에 쇼핑몰을 건설하면 3,000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외국 정부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국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임스 하워드가 증언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미국 스마트시티 모델의 우수성을 설명했죠. 한국 모델은 한국에 맞게 설계된 겁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에콰도르 실정에는 미국 모델이 더 적합합니다. 우리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카를로스 측에서 동원한 사람들이었죠. 마침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들고 있었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발언하십시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마테오 에르난데스입니다. 실패한 창업가이고 아직 증명한 것이 없는 젊은이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저 자신을 위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70년 전 이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에콰도르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대표단은 한국을 돕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단의 일원이 제 할아버지 아벨리노 에르난데스였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51년 에콰도르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할아버지는 한국에 구호물자를 보내는 일을 직접 감독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상황에서요. 저는 편지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우리의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생긴다. 청문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그 은혜를 갚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혁신센터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방청석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죠. 카를로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장,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의장이 허락했습니다. 카를로스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감상에 젖어 국가 경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70년 전의 인연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자리이고 성장입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에르난데스 씨, 당신은 이미 한 번 실패하셨죠. 그때도 이렇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청문회장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카를로스 측에서 동원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당신 아버지 회사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카를로스가 계속했습니다. 집안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국가 프로젝트를 논하는 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한 공격이었지만 막상 당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카를로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물러서면 아버지 회사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무마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물러서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0년 전 온 나라의 반대를 무릅쓰고 옳은 일을 하셨던 그분. 매국노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를로스 씨,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회사 문제는 법대로 해결할 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두 나라의 70년 우정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카를로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청문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선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빅토르 에르난데스. 그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의장,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에? 아버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청문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죠. 저는 빅토르 에르난데스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르난데스 무역의 대표이고 방금 증언한 마테오의 아버지입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카를로스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아벨리노 에르난데스에 대한 증언입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셨는지, 왜 실리보다 의리를 중시하셨는지요. 저는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창업에 실패했을 때 야단만 쳤습니다. 왜 현실을 모르냐고 아버지처럼 이상만 쫓지 말라고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아버지가 카를로스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은 몇 년 전 제 회사에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좋은 조건이었죠.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 자금이 불법 경로로 빠져나갔고 저는 범죄자가 될 뻔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이걸로 제 아들을 협박했습니다. 청문 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카를로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법대로 조사받겠습니다. 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하는 일은 막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테오, 내가 옳았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렇게 싸우셨던 거야.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우리도 강해진다고 하셨지. 이제야 그 말뜻을 알겠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의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혁신센터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7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심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쇼핑몰로 바꾸지 마십시오. 청문회장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시민들의 박수였죠. 카를로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적인 감정입니다. 국가 정책을 감정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표결은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의회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소피아, 펠리페도 함께였죠. 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혁신센터 프로젝트 예산안, 찬성 32표, 반대 28표. 가결되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긴 거야? 소피아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마테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우리를 감싸 안으셨죠. 표결이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벅차서요. 펠리페가 기자들을 정리해줬습니다. 그가 저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카를로스의 부지 매각건도 부결됐어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죠. 청문회장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카를로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졌습니다.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카를로스 씨. 당신이 아버지 회사에 한 일은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카를로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섰죠.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마테오, 내 할아버지가 왜 한국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겠지.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걸 몰랐어. 그래서 너한테도 그렇게 대했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알면 됐죠.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키토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서연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테오 씨, 뉴스 봤어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다 서연 씨 덕분이에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곧 키토로 갈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파견을 보내준대요. 정말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마중 나갈게요. 석 달 뒤 키토 혁신센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옛마리스칼 수크레 공항 터미널 앞 광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죠. 에콰도르 정부 관계자들, 기업인들, 시민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귀빈들까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죠. 광장에는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7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박준혁 씨는 코이카 본부에서 특별히 파견되어 오셨고, 이동수 고문님도 80이 넘은 연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태호 엔지니어는 기술 지원팀을 이끌고 왔죠. 그리고 김서연 씨도 서울시 파견 발령을 받고 키토에 도착했습니다. 착공식 전날 밤, 저는 서연 씨와 함께 터미널 건물 주변을 걸었습니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낡은 건물이 달빛 아래 서 있었죠. 내일이면 이 건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여기서 구호물자를 보내셨어요. 그때는 한국으로 가는 물자였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오는 희망이 이 건물을 채울 거예요. 서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테오 씨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박준혁 씨, 서연 씨, 소피아, 펠리페, 아버지까지 모두가 함께 만든 거죠. 착공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제가 연설을 해야 했거든요. 광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에콰도르 대통령 대리, 키토 시장, 주에콰도르 한국 대사, 코이카 총재 대리가 앉아 계셨죠. 저도 연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례, 내빈 소개, 축사가 이어졌죠. 한국 대사가 연설하셨습니다. 70년 전 에콰도르는 한국의 친구였습니다. 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손을 내밀어준 친구였죠. 오늘 우리는 그 우정에 보답합니다. 키토 혁신센터는 감사의 표시이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약속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는 마테오 에르난데스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물 하나를 짓는 게 아닙니다. 70년 전 두 나라가 나눈 약속을 되살리는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제 할아버지 아벨리노 에르난데스는 1950년 유엔에서 한국을 지지하셨습니다. 1951년에는 에콰도르 자체가 지진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에 구호물자를 보내셨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편지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입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우리의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청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 원본을 이 센터 로비에 전시하겠습니다. 70년 전의 약속을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요.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연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동수 고문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작은 상자를 건네셨죠. 이게 뭐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이동수 고문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1976년 현대포니의 정교한 미니어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선적 서류의 복사본도 함께였죠. 이건 현대차 박물관에 전시된 원본의 복제품입니다. 이동수 고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센터에 전시해주세요. 한국과 에콰도르 자동차 협력의 시작을 기념하는 거죠. 저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님. 꼭 소중히 전시하겠습니다. 이동수 고문님이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본사에서 이 센터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70년 전 에콰도르가 우리 포니를 처음 사줬으니
이제 우리가 에콰도르의 미래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거죠. 저는 고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70년 전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고모님이 웃으셨습니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이어가기만 하면 돼요. 에르난데스 씨가 그 역할을 한 거죠. 착공식이 끝나고 저는 서연 씨와 광장을 걸었습니다. 터미널 건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이 건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마테오 씨 덕분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덕분이죠. 그리고 서연 씨, 박준혁 씨, 모든 분들 덕분이고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착공식 사진을 가져갔죠. 할아버지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석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고 있어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착공식 후 여러 가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마치 막혔던 물길이 터진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죠. 먼저 아버지 회사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카를로스의 정교한 사기에 속은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카를로스가 수년에 걸쳐 여러 기업인들에게 같은 수법을 썼다는 것도 밝혀졌죠. 오히려 카를로스 멘도사가 사기, 횡령, 뇌물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카를로스를 마주쳤을 때 그는 예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였죠. 저는 복수심 대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제임스 하워드도 에콰도르에서 철수했습니다. 그의 컨설팅 회사가 카를로스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떠나기 전 그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에르난데스 씨, 당신이 이겼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죠. 제임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기려는 사람은 협상이 가능하지만 신념을 가진 사람은 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가 떠난 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런 분이셨겠구나. 신념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온 나라의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겠죠. 저희 스타트업은 혁신센터 첫 번째 입주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개발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키토시 북부 지역에 시범 적용됐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시범 지역의 교통체증이 23% 감소했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15%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죠. 신문과 방송에서 우리 시스템을 다뤘고 다른 도시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마테오, 우리가 해냈어. 진짜로 해냈어.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소피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줘서.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소꿉친구잖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혁신센터 교육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키토 빈민가 출신 청년 50명을 선발해서 IT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한국에서 온 강사들과 현지 전문가들이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중 마리아 코레아라는 젊은 여성이 특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마리아는 18살의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코딩을 배웠고 놀라운 재능을 보여줬죠. 1년 만에 마리아는 저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신입 개발자로 시작했지만 금세 핵심 인력이 됐죠. 어느 날 마리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테오 씨, 저도 언젠가 제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저처럼 기회가 없던 청년들을 돕는 회사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 수 있을 거야, 마리아. 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실패도 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려. 마리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마테오 씨가 제 롤모델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펠리페 순네르는 정부 차원의 한국 협력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스마트시티뿐 아니라 의료, 교육, 문화, 농업 분야까지 협력을 넓히는 종합계획이었죠. 펠리페의 노력으로 에콰도르-한국협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펠리페가 말했습니다. 마테오, 우리 할머니들이 시작한 인연을 우리 세대가 이어가고 있어. 다음 세대는 더 크게 키울 거야. 아버지도 변하셨습니다. 에르난데스 무역을 한국-에콰도르 교류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하셨죠. 마테오, 회사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르난데스 국제교류로.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놀랐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어가는 거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계속 왔습니다. 이동수 고문님이 현대차 본사에 에콰도르 협력 강화를 건의하셨고 본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박준혁 씨는 코이카 본부로 복귀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에르난데스 씨, 당신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살았습니다. 박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한국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 배움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죠. 서현 씨와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서울시 스마트시티 정책을 키토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죠. 회의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개인적인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키토 시내를 돌아다녔죠. 저는 서현 씨에게 에콰도르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했습니다. 구시가지의 작은 골목들,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 안데스 산맥이 보이는 전망대. 서현 씨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모르는 배우들과 줄거리를 설명하면서 눈을 반짝였죠. 저도 그녀와 함께 몇 편을 봤습니다.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키토 구시가지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옛 성당의 첨탑이 보였죠. 저녁 노을이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현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서현 씨를 만나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서현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힘들 때 한강 다리 위에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서현 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서현 씨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요. 서현 씨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거예요. 마테오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현 씨의 따뜻함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그리고 서현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테이블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현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테오 씨. 서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부담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서현 씨가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괜찮아요. 서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저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거절당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현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요. 서현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테오 씨를 좋아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서현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테오 씨가 청문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는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 그날 밤 우리는 키토의 밤거리를 오래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별을 보고 미래를 이야기했죠. 두 나라에서 온 두 사람이 한 도시에서 사랑을 시작하는 밤이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국제 콘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은 겁니다. 키토 혁신센터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발표라니. 하지만 박준혁 씨가 격려해 주셨습니다. 에르난데스 씨, 당신의 이야기는 전 세계가 들어야 합니다. 박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우정이 어떻게 미래를 만드는지 보여주세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발표 주제를 정했죠. 70년 우정의 다음 장, 한국과 에콰도르의 미래.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아버지가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함께였죠. 잘 다녀와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내가 해주렴. 네, 아버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꼭 잘하고 올게요.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조심해서 다녀와. 비행기에 오르자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서연 씨가 있었죠. 그녀도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서울로 가는 거였습니다. 떨려요?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조금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할 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연 씨가 옆에 있잖아요. 서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응원할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에콰도르의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구름 아래로 사라졌죠. 저는 발표 원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한국에서의 경험, 혁신센터 프로젝트의 의미.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제 저도 두 나라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차례였습니다.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온 전문가들, 정부 관계자들, 기업인들이 자리를 채웠죠. 수백 개의 좌석이 거의 다 찼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서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마테오 씨,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서연 씨가 제 넥타이를 고쳐주었습니다. 멋있어요. 잘할 거예요. 스태프가 와서 알려줬습니다. 에르난데스 씨, 5분 뒤 무대에 오르시면 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주머니 속 할아버지의 편지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무대 옆에서 기다리는 동안 청중석을 살펴봤습니다. 앞줄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날을 위해 서울까지 오신 거였죠. 박준혁 씨, 이동수 고모님, 정태호 씨도 계셨습니다. 소개 멘트가 나왔습니다. 다음 연사는 에콰도르에서 오신 마테오 에르난데스 씨입니다. 키토 혁신센터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 한국과 에콰도르의 70년 우정을 이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눈을 부셨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테오 에르난데스입니다. 에콰도르 키토에서 왔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시티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70년 동안 이어진 두 나라의 우정에 대해서요. 스크린에 오래된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195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이었죠.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에콰도르는 유엔에서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당시 에콰도르 대표단의 일원이 제 할아버지 아벨리노 에르난데스였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1951년 에콰도르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할아버지는 오히려 한국에 구호물자를 보내셨습니다. 에콰도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요. 스크린에 구호물자, 선적 서류와 항구 사진이 떴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입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우리의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언젠가 한국이 일어서면 우리 후손들이 이 우정을 이어가길 기도합니다. 청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에콰도르를 잊지 않았습니다. 키토 혁신센터, 스마트시티 협력, 청년 교육 프로그램까지. 한국은 70년 전의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키토 혁신센터 착공식 사진이 떴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서로의 어려울 때를 기억하고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것.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콰도르도 일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으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심은 씨앗의 의미입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입니다. 이 말이 앞으로 70년, 700년 동안 계속 기억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또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순식간에 청중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단 아래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옆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계셨습니다. 서연 씨가 앞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 이동수 고모님, 정태호 씨도 박수를 치고 계셨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컨퍼런스홀 천장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있었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보셨던 그 하늘. 할아버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꽃을 피웠어요. 이제 저도 씨앗을 뿌릴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연단을 내려오자 서연 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녀가 저를 안았습니다. 마테오 씨,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저도 서연 씨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함께 해줘서. 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나도 자랑스럽다.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준혁 씨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에르난데스 씨,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에콰도르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동수 고모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르난데스 씨, 당신 할아버지를 뵌 적은 없지만 오늘 당신을 보니 어떤 분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대단한 분의 손자시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모님.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1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자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옆에 서연 씨가 있었고 뒤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마테오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키토로 돌아가서 혁신센터를 완성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을 키워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어요. 서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한국과 에콰도르의 다리가 되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우리 함께 해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한국과 에콰도르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우정의 다음 장을 써나갈 것입니다. 서연 씨와 함께, 가족과 함께, 두 나라의 모든 친구들과 함께.